저리 비켜요. 애 아빠라면서 애 상태가 이 정도인데 이제 오세요? 응급실 담당이의 쌀쌀맞은 목소리에 내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새벽 2시 딸 하윤이가 흐느끼며 나를 흔들었을 때 이미 끓어오르는 열감이 느껴졌지만 문구점 재고 정리를 마치고 늦게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이고 조금 지켜보다가 택시도 잡히지 않아 결국 비를 맞으며 걸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왔는데 의사는 코웃음을 치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5번 환자 해열제 주시고 관찰 기록 철저히 해요. 비에 젖은 채 병원 의자에 주저앉은 나를 지나치던 의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기다리다 오시면 어쩌라고. 딸을 혼자 키우는 내게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그렇게 보였겠죠. 35에 호라비가 된 남자,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며 문구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버지. 하윤이가 아플 때마다 사람들은 엄마 손길을 언급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여기로 오세요.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얀 유니폼, 단정한 머리망, 그리고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눈동자, 말할 때 살짝 떨리는 눈꼬리, 아이를 받아들 때 조심스럽게 받쳐드는 손. 진료실로 안내할게요. 간호사가 내 딸을 안고 돌아섰을 때 나는 유리창처럼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8년 전 내 앞에서 사라진 사람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딸은 잠든 채 내 품에 안겼습니다. 간호사는 작은 종이에 처방을 적어주었습니다. 해열제는 이틀 이상 쓰지 마세요. 아이 목이 많이 부었네요.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가 지금도 약간 한쪽으로만 올라간다는 것을. 당신, 혹시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멈칫했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희 선생님, 응급환자 들어왔어요. 간호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나를 스치듯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팔목이 내 손에 스쳤고 은빛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하트 모양 참 장식이 달린 내가 8년 전 아내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딸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까 그 간호사 아줌마, 엄마랑 똑같은 향기야.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손끝은 싸늘하게 떨렸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8년 전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병원 출구 앞에 기다렸습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비가 오는 밤, 떠나보낸 아내의 얼굴을 한 간호사를 향해 내 삶에서 처음으로 단호하게 물음표를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정혜 선생님은 응급환자 대응 중 부상을 입어 먼저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딸의 상태가 더 급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해열제 덕분에 잠이 들었고 거실에 홀로 앉은 나는 불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간호사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수백 번도 넘게 되뇌었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나머지 생각들이 무너졌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자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 딸이 2살 무렵, 아내는 팔목에 압박붕대를 감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는 넘어져 팔목에 실금이 갔습니다. 며칠 병원 신세를 지고는 팔이 낫기 전까진 하윤이 좀 시댁에 보내자고 했죠. 나도 잠시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직장 근무 중에도 아이 걱정이 컸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아내는 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야간 소방 근무 중이었고 모든 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꺼내보았습니다. 화재가 나기 몇 시간 전 그녀가 내게 보낸 문자 한 줄. 하윤이 잘 부탁해. 무심한 한 줄이었죠. 그때는 그저 아이를 시댁에 맡긴 걸 당부하는 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문장 안에 뭔가 더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화재는 갑작스러웠습니다. 무전으로 들은 주소가 내 집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동료들은 내 표정을 보고 알았던 걸까요?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미 출동차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층 외벽에서 불꽃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화염 속 내가 알고 있던 삶 전체가 타고 있었습니다. 301호 진입 불가, 구조 실패, 누군가 무전으로 외쳤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 울어본 적 없던 내가 그날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시신은 다음날 발견됐습니다. 부엌 쪽 쓰러진 채 탄화된 여성 시신 한 구. 불에 그을린 몸 붕괴로 인해 머리와 상반신 훼손이 심했습니다. 소지품은 불에 탄 은목걸이,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지갑 한쪽에 이수연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 조각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렵습니다. 조직이 거의 다 손상됐어요. 현장 정황상 사모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확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의 인생도 멈췄습니다. 장례는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사진은 하윤이 돌 때 찍은 걸로 했고 영정 앞에서 딸이 엄마 어디 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딸이 아플 때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모두 견뎌왔습니다. 불쌍한 사람, 애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네. 엄마 없는 아이라 더 힘들겠다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앞에 나타난 그 간호사, 내 아내와 같은 눈빛, 같은 향기, 같은 팔찌, 상자 속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딸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열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안 주무셨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아, 괜찮아졌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아빠, 어젯밤 그 간호사 아줌마, 정말 엄마 같았어요.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윤이도 느꼈던 겁니다.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밤새 내 머릿속을 잠식했습니다. 확신도 불안도 아닌 그저 본능 같은 감각. 부정해도 소용없었고 잊으려 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하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닌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서 소방관 시절 동료였던 박성민, 지금은
이 병원 안전관리팀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죠. 8년 만에 연락했지만 그는 흔쾌히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 그는 나를 보자마자 일어나 꽉 안아주었습니다. 김준혁? 정말 오랜만이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커피를 앞에 두고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형, 여기 소아과의 정이라는 간호사 알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을? 어제 딸이 아파서 왔다가 봤어. 그런데 내 아내를 닮았어.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아.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 좀 특이한 케이스야. 6년 전에 복지재단을 통해 들어왔는데 정식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 과정을 밟았어. 처음엔 단순 보조 업무만 했지만 지금은 소아과에서 믿음직한 인력이 됐지. 신원 정보가 거의 없고 과거 이력이 전부 공란이야. 처음엔 말도 거의 못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머리를 다쳤대. 외상 후 기억상 실증이라고.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았어. 지금은 일도 잘하고 특히 아이들한테 정말 좋아.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봐? 나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야. 8년 전에 화재로 사망한 내 아내.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정이 맞아. 하지만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가능성을 알았지만 입 밖으로 내기엔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야겠어. 지금 근무 중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 환자 이송 중에 팔을 다쳐서 오늘은 쉬어. 내일부터 출근해. 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연 씨, 화재 당시 시신은 확인했었니?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못했어. 시신이 너무 훼손됐다고 해서. 그때 나는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화재 현장, 내가 수색했었는데 사실 뭔가 이상했어. 잔해 속에서 발견된 시신의 위치가 화재 발생 지점과 좀 멀었거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때는 그냥 화재 중 혼란으로 생각했지. 근데 지금 내 말을 들으니 혹시 다른 누군가의 시신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8년간 아내로 생각했던 시신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내 아내는 누구의 시신으로 대체되었던 걸까요? 정희의 집 주소 알아? 박성민은 주저했습니다. 준혁아, 이건 병원 규정상 함부로 알려줄 수 없어. 게다가 만약 정희가 정말 내 아내가 아니라면 이건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그녀가 출근하면 내가 상담실로 불러볼게. 너도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 공개적인 자리라 부담도 덜할 거고.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나는 경비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오래 근무하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 이 병원 생길 때부터 있었으니까. 혹시 8년 전쯤에 이 근처에서 큰 화재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파트 화재.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 불. 당연히 기억하지. 그날 밤 근무 중이었는데 온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었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그날 밤에 특이한 일 없었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화재 직후에 응급실이 난리였지. 특히 한 여성 환자가 기억나는데 심하게 다쳤었어. 팔목에 심한 화상을 입고 머리에도 큰 부상을 입었어. 그 여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처음엔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 경찰도 왔었고, 근데 심한 화상으로 양손 손가락 피부가 다 벗겨져서 지문 채취가 불가능했어. 의사들이 말하길 3도 화상이라 피부 조직이 완전히 손상됐다더군. 나중에 환자가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자기가 누군지 기억을 못했어. 외상성 기억상 실증이라고 했나? 의사들이 뭐라 그랬는데, 당시 신분증도 없었고 얼굴도 많이 부어 있어서 사진 대조도 어려웠대. 그래서 결국 특별관리 환자로 분류되어 국가 지원으로 치료받았지. 특별관리 환자요? 응, 그때 신원 미상의 무연고자로 추정되는 환자는 국가 지원 대상이 되었거든. 그 여자도 그랬을 거야. 나중에 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연결됐다고 들었어.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무연고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희한한 일이었지. 경찰이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 여자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 화재 피해자 중에 신원 확인된 사람들은 다 연고가 있었거든. 아마 외지에서 온 사람이었나 봐. 혹시 그 환자 이름 기억나세요? 모를 수밖에. 신원 미상이었으니까. 병원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8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아파트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무엇보다 가슴을 찢는 건 내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너무 무너져 있었고 경찰의 말만 믿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직접 확인했다면 8년의 시간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딸이 결혼한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연락도 뜸했지만 그래도 딸의 죽음 소식에 비행기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들도 내 말만 믿고 시신을 확인하지 않았죠. 닫힌 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질문은 쌓여갔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그 간호사를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8년간의 실수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윤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 마음을 알았는지 딸은 아침부터 조용히 준비했고 학교에 결석 연락까지 직접 했습니다. 아빠, 이거. 하윤이가 교복 대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도움될까 해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성민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정희 선생님이 곧 올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 하윤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8년 전보다 마른 얼굴, 짧아진 머리, 하지만 틀림없는 그 눈빛. 그녀는 우리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오셨던. 우리 셋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윤이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눈이 커지더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요. 하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어린아이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하윤이였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정희라고.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하윤이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엄마 향기가 나요. 그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윤이를 품에 안았고 마치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아이를 안아본 것 같은 느낌이. 왜 이렇게. 박성민은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방을 나갔고 우리 세 사람은 8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병원 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윤이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오겠다며 우리에게 잠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기억 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조각 파편처럼 떠오를 뿐이에요. 무엇이 기억나요? 가끔 무언가 떠오르긴 했어요. 익숙한 노래, 빗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고 수연아 하고 부르는 느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꿈을 자주 꿨어요. 그게 하윤이었을 거예요. 우리 딸이에요. 왜 나는 이 아이를 잊었을까요? 잊고 싶었던 걸까요? 버린 걸까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손끝의 감촉은 분명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넌 버린 게 아니야. 그저 너무 오래도록 길을 잃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의 아내인가요? 그래, 이수연. 내 아내고 하윤이 엄마야. 그 순간 하윤이가 세 개의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무언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전해지는 따뜻함 속에서 하윤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그녀는 당황하면서도 떨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함께 기억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나는 아내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휴직계를 냈고 우리는 그녀의 작은 원룸에 모였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병원 기숙사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8년간의 흔적이라고는 책 몇 권과 병원 사진뿐인 삭막한 방이었지만 우리 셋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하윤이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이곳으로 와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 부르다가 점점 엄마라는 말을 조심스레 섞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낡은 은팔찌였습니다. 심하게 그을렸지만 하트 모양 참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내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그것. 이것 때문에 가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기억이 없으니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죠. 다섯째 날 저녁 하윤이가 잠든 후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하윤이는 시댁에 있었고 팔목에 깁스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병문안을 왔던 것도 기억나요. 수경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경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질문을 참았습니다. 수경이가 나 다쳤다고 병문안 왔어요. 떡을 사왔는데 마실 게 없어서 잠깐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단 10분이었어요. 정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땐 연기가 복도를 삼키고 있었고 현관 앞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는 수경이가 나왔을 줄 알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8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내 손을 잡고 여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하고 끌어줬어요. 골목으로 어딘가로. 그 뒤로는 기억이 흐릿해요. 그녀는 그날 구조된 겁니다. 하지만 머리에 입은 충격,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 그리고 심리적 쇼크로 인해 기억은 봉인됐고 말은 막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이 없었대요. 화상으로 손가락 지문도 다 훼손됐고 깨어났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복지재단을 통해 치료 후 간호보조 과정으로 연계되었고 그녀는 그 이후 말없이 익명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냐고 묻고 싶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고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고아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그냥 살아가는 법만 익혔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내가 시신을 직접 확인했어야 했어. 그걸 하지 않은 게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를 잃었던 거예요. 우연처럼 비처럼. 다음 날 우리는 용기를 내묻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경이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내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수경이는 고아였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찾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녀는 늘 말했어요. 나는 누가 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내가 살아남아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 동안 우리가 애도했던 사람은 사실 아내의 친구였고 그녀는 아무도 찾지 않아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채 내 아내의 이름으로 묻혔던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화재 당시 발견된 시신은 수경이었고 시신 주변 소지품 속 신용카드 조각과 휴대폰 케이스는 아내의 것이었던 겁니다. 아내는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온 길에 화재를 목격했고 구조되었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꿈을 꿨어요. 수연아. 그 한마디가 내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하윤이가 방으로 들어와 우리 둘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고 하윤이는 그 손길에 편안하게 기대었습니다. 마치 8년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8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하지만 하윤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함께 천천히 기억을 찾아가요. 그리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요.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계절. 우리는 아내의 법적 신분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 취소부터 사망 처리되었던 서류들을 바로잡는 일까지. 뜻밖에도 법원은 우리의 이야기를 놀라운 속도로 받아들였고 의료 기록과 유전자 검사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주민등록증에는 다시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딸과 나는 그 증명서를 볼 때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많은 기억을 찾아갔습니다. 치료사는 외상 후 기억 상실은 완전히 회복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문구점을 접고 우리는 조용한 해변가 근처 작은 공간을 빌려 카페 수연과 수경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과 딸이 직접 고른 테이블보들로 채워진 따뜻한 공간. 벽에는 하윤이의 그림들이 걸렸고 창가 자리는 항상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혔습니다. 기억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그것은 수경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던 그녀를 이제는 매일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는 곳이 생긴 것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가끔 기억의 틈에 빠지곤 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딸의 이름을 부르다가 잠시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그런 순간마다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아주었고 나는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햇살이 들이치는 창가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딸은 웃었고 엄마는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아내는 머리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동화책 기억나? 하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회복한 기억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2살 배기 하윤이에게 읽어주던 잠자리 동화. 정말요? 기억나세요?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하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카페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딸아이는 낡은 동화책 한 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계속 읽어주고 엄마를 추억해줬던 8년 동안 간직했던 아이의 보물. 이거 맞아요? 아내는 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하윤이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딸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나는 그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 전 한 번도 떠난 적 없었어요. 그 말에 우리 셋은 모두 울었습니다. 8년의 공백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벽이 아닌 우리가 함께 메워나갈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첫 이별을 했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우리는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고. 비는 계속 내렸고 카페 수연과 수경은
그날도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